세계보건기구가 새 코로나19 변이에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우려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확산 우려에 남아공 등 아프리카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호남을 방문 중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산무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딸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김성태 전 의원의 선대위 본부장직 사퇴를 수락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인사들이 줄소환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 장례 절차가 오늘 연결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순자 씨는 남편을 대신해 사죄한다고 말했지만 전 씨 측은 이번 사죄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시 뉴스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남부에서 처음 확인된 이 변이 바이러스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변이보다 감염 속도나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남아프리카 이외의 다른 대륙에서는 아직 대규모 감염이 확인되진 않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또 다른 과제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베를린에서 김기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을 알파, 델타 등에 이어 5번째 우려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유전자 변이가 더 많아 감염 속도가 더 빠르고 더 치명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변이와 비교했을 때 재감염의 위험도 클 것이라고 WHO는 설명했습니다. So Omicron B.1.1.529 is named as a variant of concern because it has some concerning properties. This variant has a large number of mutations, and some of these mutations have some worrying characteristics.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도 오미크론을 우려 변이로 지정하며 높음 또는 매우 높음 수준의 위험성을 지녔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염성과 면역 회피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크다는 겁니다. 이달 9일 첫 확진자 확인, 24일 정식 보고된 오미크론은 벌써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남아공에선 의심 환자가 1,000명 가까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1명, 그리고 벨기에에서 유럽 첫 감염자가 확인된 데 이어 독일과 체코에서도 의심 환자가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도 홍콩에서 2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WHO는 현재의 유전자 증폭 검사 PCR 테스트로도 오미크론을 검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엔 시간이 필요하다며 백신 접종과 함께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남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입국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기현 특파원, 미국뿐 아니라 적지 않은 나라들이 남아프리카 쪽에서 오려는 사람들을 이제 막기로 했다는 얘기죠. 네, 미국은 현지 시간 오는 29일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인근 8개 나라에서 오는 여행객 입국을 제한합니다. 일단 새 변이가 빠르게 퍼지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한 신속한 대응 조치라는 게 조 바이든 대통령 설명입니다. 들어보시죠. We don't know a lot about the variant except that it is a great concern. It seems to spread rapidly, and I spent about a half hour this morning with my COVID team led by Dr. Fauci, so that was the decision we made. 유럽연합도 27개 회원국이 비슷한 여행 제한 조치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며 영국과 러시아도 남아공과 인근 국가발 항공편 차단 등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남아프리카 지역을 상대로 한 입국 금지 조치는 싱가포르와 일본 등 아시아는 물론 아랍과 남미 각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남아공 측에서는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증권 시장에도 영향이 있었다고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다우존스 지수가 2.53% 떨어졌는데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유럽 증권시장에선 프랑스와 독일 주가가 4% 넘게 떨어졌고 영국 역시 3.64% 하락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동 제한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고공행진을 하던 국제 유가도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영향이 있는 게 오미크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더 그런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가 지난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게 대표적 예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전파되는 것 말고 심각성에 관한 세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관련 분석에 적어도 몇 주가 필요하다고 한 상황에서 시장은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배할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이게 도대체 뭔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자,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거고, 오미크론, 이름도 어렵습니다. 예,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돌기 모양의 형태로 한 단백질이 인체로 들어오는 형태인데요. 예. 이 오미크론은 이 돌기 모양의 단백질에 32개의 유전자 바이러스를 추가로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유전자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2배가 더 많은 수치입니다. 예, 그렇게 2배가 더 많은 수치다 보니까 뭐 위험성이나 전파력이나 이런 게 더 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다만 돌연 변이가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 전파력이 높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또 현재까지 나온 자료만으로 파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전파력이 상당하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네, 그래프 보시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보여주는 건데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짧은 기간에 전파력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만 치명률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백신으로 예방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쉽게도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은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현재 나와 있는 백신 또는 치료제 등의 대응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시간이 최소 2주이거든요. 예. 결국에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오미크론 전에 나온 변이 바이러스들, 뭐 델타니, 베타니 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백신들이 효과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오미크론도 조금 기대는 해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델타 변이, 다른 변이에 대해서는 현재 백신이 변이에 대한 예방력이 입증이 됐습니다. 오미크론도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백신에다가 오미크론을 대응할 수 있는 조정을 해야 하는데 예. 그 시간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3개월이 걸린다. 예. 정부 당국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 이제 2시간 전 7시부터 관계부처 긴급 대응 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 이후에 위험도 평가와 앞으로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할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1시간 뒤쯤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아프리카 입국자에 대해서는 모두 전원에 대해서 변이 바이러스를 분석 중인데 예. 다행히도 국내에서는 오미크론이 발견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는 영국이나 싱가포르처럼 남아공 등 남아프리카로 가는 비행편을 잠시 중단하거나 혹은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이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코로나 상황을 짚고 가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4,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확진자 수보다는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둘 다 여태까지 수치 가운데 가장 많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이 부족하진 않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는 52명.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다입니다.
사망자는 최근 일주일간 계속 증가세입니다. 지난 22일 24명이었던 사망자는 이틀 연속 39명을 기록하더니 하루 만에 5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 또한 증가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망자 가운데 60대 이상 비중이 96%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도 634명으로 집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사흘 연속 600명대로 지난 23일 이후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60대 이상 비율이 85%에 이릅니다. 고령층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예방 효과가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이 늘고 있는 겁니다. 백신 접종하고 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 반응이 감소하고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부스터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병상 여력은 위태롭습니다. 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83%를 넘었습니다. 경기도에선 병상을 하루 만에 19개 늘렸지만 가동률이 80%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8%에 달해 수도권 의료 대응 체계가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병상이 나길 기다리는 확진자는 1,167명으로 이틀 연속 1,000명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호남을 방문 중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견제와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딸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의원의 선대위 본부장직 사퇴 의사를 수용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째 전남 지역을 순회 중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연일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이 없다며 상대 후보를 앞설 수 있게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실력과 실천, 실적이 있는 후보라면서 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가 책임자가 무능한 것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무능, 무지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당 안 됩니다. 농민들과의 만남에서는 농촌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자신의 과거 가족 문제는 치열하게 살아오는 과정에서의 상처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후보는 선대위 비서실장에 이낙연계 오영훈 의원을, 정무실장에는 대표적 친문인 윤건영 의원을 인선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청년 작가들 전시회를 찾았습니다. 청년 민심 공략을 위해 선대위에 청년위원회를 두기로 한 상황과 연장선에 있는 행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역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세대라고 하는 거, 여기 예술 작품만 봐도 충분히 오늘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일단 가동에 들어간 선대위를 두고는 개운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의원의 직능총괄 본부장 인선이 논란이 이어지자 김 전 의원이 결국 인선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상처받았을 2030 세대에 사과한다고 했고 윤 후보는 사건이 오래돼 기억을 못했다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내린 결단이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고 이재명 후보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이 오늘 곽상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돈 50억 원이 실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에게 건넨 뇌물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성남에 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이탈해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막아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권순일 전 대법관도 오늘 소환 조사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됐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퇴임 2달 뒤 화천대유 고문 자격으로 다달이 1,500만 원을 받았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전액 기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저는 정말로 일면식도 없는 분이세요. 대법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누군가 부탁했다고 자신의 법적 판단, 양심과 법률에 의한 판단을 바꿀 거라는 상상 자체가 너무 황당한 일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돼온 박영수 전 특검과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에 이어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까지 소환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5일 동안 가족장으로 진행된 전두환 씨의 장례 절차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가 짤막한 사죄의 말을 대신했는데 이마저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전합니다. 전두환 씨 5일장 마지막 날 빈소리 나온 유족들이 영결식장에 모였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는 전두환 씨를 대신해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대신해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두환 씨 곁을 지켜온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5.18과 무관하다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전두환 씨 재임 중에 일어난 학생운동과 경찰 고문 등에 대해 직접적 책임은 없으나 대통령인이 사과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18은 대통령 취임 이전이고 이순자 씨 사과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5.18 단체들은 이 씨 사과를 사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18을 포함해서 보공피자들은 도저히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어도 목적어도 불분명하고 어떠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없고. 영결식 뒤 유족들은 전 씨 시신을 추모공원으로 옮겨 화장했습니다. 영결식장과 추모공원에는 지지자들과 유튜버 등 100여 명이 찾아왔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입장을 제지당하자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장지가 결정될 때까지 전 씨 유해는 연희동 집에 임시 안치됩니다. 국력 땅이 내려다 보이는 전방고지에 백골로 남고 싶다는 게 전 씨 유언이지만 정부와 지자체, 군부대 등 협의 절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보신 대로 전두환 씨가 사망하고 부인이 대신한 사과의 말조차도 짧았고 불충분했습니다. 오랫동안 전 씨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기다렸던 사람들, 특히 5.18 피해자들의 깊은 상처와 허무한 감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총 맞은지도 몰랐어요, 나는. 근데 이제 숨이 차기 시작하다, 몸이. 피 흘린 모양이 내라고 잡고 있었어요. 그 뒤로 악몽을 많이 꿔. 악을 쓰고 수면제를 조금씩 사다가 몽땅 그놈을 묵어볼까, 지약을 묵어볼까. 가족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편지를 안 내려도 나오는데 그것이 나는 무지막이 괴로워. 생각하는 공수대원들에 대해 사격을 받아서 차가 전복됐다. 얘가 딱 쪼개진 것 같아요, 머리가. 다른 것도 딱 수술 자고 이자고 그만 술을 먹고 있다가 경찰들만 보면 나도 모르게 피로 와버려요. 80년에 뭐 됐냐? 계급이 뭐였냐? 뭐 얼마나 잡아갔냐? 국가로부터 정신적으로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푸른 차가 제몽이를 잡아서 끌고 가시야. 그래서 내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영 못 와버렸어요. 문소리만 나면 아이고 아무개 오냐 그러고 할머니가 내다보고 사진이 딱 한 장뿐이라 그렇게 비닐에다 싸가지고 가방에다 넣어갖고 통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애가 타면 못 와요. 찾아줘야 돼. 삐딱으로라도 좀 찾아서 딱 내 손으로 묻어주고 가면 좋겠는데 국민들한테 잘못된 소리 다 놓고 가버렸으니 얼마나 미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제몽아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냐. 엄마 아빠 찾은지도 모르고 어째서 그러고 안 와. 네,
5.18 민주화 운동에서 왜 이토록 큰 희생이 있었는지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한 조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명이 사망하면서 남아있는 신군부 인사들의 증언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강제성 있는 조사가 힘들어서 문제입니다. 이어서 김정대 기자입니다. 신군부에 짓밟힌 1980년 5월의 광주. 당시 계엄사령관 이희성, 육군참모차장 황영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전두환, 노태우 씨와 함께 이들 3명을 5.18의 진상을 밝힐 중요 인물로 지목하고 올해 초부터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면 조사를 하고 서면 조사에도 불응하면 저희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해당 지검을 통해서라도 조사 의뢰를. 하지만 전 씨와 노 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이희성 씨와 황영시 씨는 한 차례 방문 조사를 했지만 의미 있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정호용 씨가 진상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달 초 돌연 건강을 이유로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통화를 했죠. 귀국은 언제 할 거냐 그러니까 상태가 좋지를 않아서 조금 더 관망해 봐야 되겠다. 우리는 끝까지 설득할 예정이고요. 5.18 조사위는 전두환, 노태우 씨의 유족을 상대로 간접 조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발하는 전 씨 측이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노태우 씨의 아들 노재현 변호사가 그동안 부친을 대신해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사과했던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희생된 분들, 또 영령들, 유가족들, 제가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5.18 조사위는 5.18 사건 재판 기록 등에 대한 문헌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축적한 5.18 관련 빅데이터를 통해 검증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사흘간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파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도 참여해 공공서비스 일자리 지원과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집회 주최 측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서울시는 민주노총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집회에 참가한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이 안전운임제가 한시적으로 도입된 상태라서 내년 말이면 끝이 납니다. 이걸 계속 시행하고 적용 대상도 넓히자는 게 화물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안전운임제가 뭔지 또 쟁점이 무엇인지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4년 전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창원터널 사고.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은 적재 기준을 2톤 이상 넘긴 과적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과적이나 과속, 과로는 화물차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운임이 적어 한꺼번에 더 많이 싣고 더 빨리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게 화물차 운전자들의 항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도입된 게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화물차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일종의 최저임금 개념입니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되면서 정말 화물 노동자들이 과로, 과적, 과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하지만 이 제도는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내년 말이면 폐기됩니다. 현재 적용 범위도 수출용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반 차량에 한정돼 전체 화물차의 6%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난색을 표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운임이 오른 상황에서 화주와 업체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물류난으로 수출입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올 걸로 보입니다. 국회도 입법 논의에 앞서 먼저 국토부의 이 용역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돼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한 뒤 광복 뒤에도 돌아오지 못했던 동포와 그 가족들이 오늘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멈췄던 영주 귀국이 2년 만에 다시 시작된 건데요. 인도적 차원이 아닌 법령에 따른 사할린 동포의 영주 귀국은 처음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러시아 사할린에서 들어오는 동포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입니다. 누구나 해요. 아이들처럼. 마침내 열린 문. 사할린 1세 동포와 그 가족 등 91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1990년부터 인도적 차원의 귀국 사업이 시작돼 지금까지 4,400여 명이 고국으로 돌아와 한국 국적을 찾았지만 국가의 책무, 법령에 따른 사할린 동포의 영주 귀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평균 연령 88살의 1세 동포 21명 등 260명이 차례로 입국합니다. 81년 동안에 사할린에서 살다가 90살 나이로 해서 와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한국에 와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고 싶어요. 특히 올해부터는 1세 동포의 자녀, 손주 등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까지 영주 귀국 지원을 받게 돼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했던 혈육이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가 내 돌봐준다고요. 못 갔어요. 포기했어요. 지금까지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어머니한테요. 어머니하고 안 떨어지고 행복 살아 싶지요. 16년 전 사할린에 딸을 두고 와야 했던 엄마는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같이 살려고 한 집에 같이 살려고 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입국한 동포들은 방역 격리 기간을 거쳐 경기도 안산과 인천 등에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해 석 달 동안 정착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지역 상품권을 앞다퉈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 실적 경쟁이 붙다 보니 너도 나도 발행량을 늘리고 할인 판매도 일상화됐는데요. 이 틈을 타고 상품권 밀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입니다. 만원짜리 모바일 강원 상품권을 8,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경품으로 받은 상품권을 싸게 파는 겁니다. 또 다른 사이트에선 10만 원어치 종이 상품권이 8% 할인 판매됐습니다. 10% 할인받아 산 상품권에 웃돈을 얹어 판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매 원가만 받고 팔겠다는 글도 많은데 세금으로 만든 지역 상품권을 이렇게 밀거래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이뤄지는 개인 간 거래는 단속도,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규제하는 거는 그 상품권을 받고 환전해주는 개별 가맹점들, 개인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은 법에 대해서 불법 사항이니까 계속 홍보를 통해서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밀거래가 성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상품권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치단체는 60여 곳이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발행합니다. 발행 규모도 3년 만에 5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늘 할인 판매를 하고 경품 등 공짜로 주기도 하니 차익을 챙기고 팔기도 쉬워졌습니다. 지역화폐를 이제 비자발적으로 소지하게 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를 시장에서 이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싼 값을 받고라도 이제 팔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할인 판매의 차액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그 액수가 올해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상품권 제작비와 환전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도 약 3천억 원에 이르러 지역 상품권 제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서울 광장 앞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오늘 점등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3일까지 불을 밝힙니다. 서울 광장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는 높이 16m, 폭 6m 규모로 성탄절을 축하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조선 왕실에서 만든 문서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특별한 유물이 전시회에서 공개됐습니다. 당시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로 문서 길이만 24m나 된다는데요. 이를 포함해 다양한 조선의 보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석 기자가 안내합니다. 이제 임금과 세자, 공신들은 모두 하나이니
임금과 세자, 공신과 그 자손들이 모여 천지신명과 종묘사직의 제의를 지내고 희생물의 피를 입에 바르며 단결을 맹세하는 의식 회맹. 1694년 숙종은 조정에서 밀려났던 남인과 서인들의 관직을 회복시켜주고 회맹을 합니다. 이 모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문서입니다. 당시 회맹에 참석한 이들은 물론 갖가지 사유로 불참한 이들까지 489명의 이름을 빼곡하게 적은 문서로 펼친 길이만 무려 24m에 이릅니다. 펴고 마는데 거의 2시간 정도가 걸리는 대작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끝부분에 국세까지 그려 넣어 완전한 형식을 갖춘 건 이 문서가 유일합니다. 당시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일 뿐 아니라 최고의 장인들이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 뛰어난 예술성까지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기록 문화 중에서 가장 이제 정수에 있는 기록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제국 황실도서관의 전통을 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 설립 40주년을 맞아 특별전을 엽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빛나는 동의보감부터 우리 한글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월인 천강지국, 전 세계를 통틀어 국내에 하나뿐인 중국 원나라 법전까지 장서각이 소장한 지정문화재 45종 전체를 한자리에서 공개하는 건 처음입니다. 장서각이 가지고 있는 국보 보물 중에서 최고의 명품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이 전시의 핵심입니다. 더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평일에만 문을 여는 전시장을 토요일까지 개방하고 전시 기간도 내년 1월까지 연장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